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 공공경제론 제1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의 주제는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채는 국가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부르는 사실은 요금이죠. 세금은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고, 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요금이죠. 근데 그 내용을 제15장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한 달 생활비를 정리해 봤겠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돼요. 적자 재정이라고 하죠. budget deficit, 이렇게 하면 deficit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만큼 적자가 발생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부채로, 빚으로 빌려와야 되는 거죠. 재정 적자의 원인, 특히 요즘 코로나 시절에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거의 2천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으면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죠. 그 노인네들 일은 안 하고 세금은 안 내는데 다 연금은 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요. 결국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기고 SOC를 더 확충해야 돼. 지출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수입이 없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가 계산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통계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미래에 갚아야 될 돈, 이게 암묵적 국가 채무라고 부릅니다. 여기 4대 보험, 우리 사회보험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까지, 이렇게 4개의 보험은 사실은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될 빚이에요. 빚. 그래서 보험에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갚을 돈, 요 돈을 책임 준비금, 전문 용어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채로 쌓아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무제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런 부채가 암묵적 채무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회보험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또 국가가 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와 공기업에 뭐 할 때 보증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보증 채무도 엄격한 채무에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거 국회 예산 정책처 홈페이지에 국가 채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최신 중앙정부 채무 및 실적 및 전망치를 계산해 가지고 시간이 똑딱똑딱 가면서 얼만큼 1인당 전체 부채는 얼마며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검색했을 때 작년 1월 달, 2021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7조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은 1,538만 원. 여러분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은 1번에 해당하는 것, 중앙정부 채무와 2번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서 국가 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2011년에 420조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600조 가까이 되고요. 2020년이 되면
8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요거는 이제 추계니까 추계한 걸로 따지면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크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채무를 아까 살펴본 암묵적 채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넣으면은 2000조가 훨씬 넘어가겠죠.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을 국제 비교해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DP 대비 40.0%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평균이 108.9%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0%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대비 우리는 굉장히 채무가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더 많다고 하는 것이고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증가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40%다 이렇게 하고 안심할 때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독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돈을 찍어내도 국제사회에서 융통이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뭐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화폐, 원화 화폐를 받아주지 않아요. 국제시장에서는 다 달러나 EU가 쓰고 있는 유로나 그리고 일본이 쓰고 있는 엔화 이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하고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경제 규모도 작고 국제 위상도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국가회계법을 적용했을 때 2019년 회계 결산으로 본 부채 항목을 보면은 2018년 결산으로는 1700조 정도 되고 2019년 결산으로는 174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은 순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한 뭐 556조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연금 주려면 760조 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연금도 200조 원 빚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이만큼을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기에 우리 사학연금이라든가 우리 특수직역에 들어가는 사학연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학연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국채관리의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를 짓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국가 채무를 말해요. 한 800조 원 되고요. 그러나 국가회계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포함되지 않고 사학연금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국민연금 말도 못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부채 관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국가 채무와 세대 간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빌려서 쓰고 나면 쓰는 사람은 좋지만 빚을 갚을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빌리면 그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있거나 해서 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안 빌려주는데 국가가 빌릴 때는 국가가 망하겠느냐 하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빌려서 쓴 노인네들은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 돈을 세금 내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에 세금을 열심히 내봤자 그 돈 빚 갚는 데 다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대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경우와 경상적 지출의 경우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짓거나 공항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거는 후세대도 미래 세대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런 건 미래 세대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한테 이런 SOC 시설을 물려주니까 니네들이 부담하는 게 맞지. 이럴 때는 빚을 내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반면에 경상적인 지출, 즉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럼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나중에 미래 세대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현재 세대는 혜택을 받고 미래 세대는 부담을 받는, 이 경상적 지출에 국가 채무를 쓰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선거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소득 줄게, 월 3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은 월 30만 원 12개월, 그러면 360만 원 주는 거예요. 거기에 5천만 명을 곱하면 연간 18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요. 이거 세금으로 안 거치면 돈을 찍어서 또는 빚을 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매월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늘 강조하잖아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짜를 국민들에게 준다고 선전하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소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제로 공공요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와 서비스는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지만 공공재는 아니에요. 공공재가 되려면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성은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공공요금의 특징은 뭐냐? 조세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세금은 반대급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너는 소득이 있으니까, 너는 재산이 있으니까, 너 이거 물건을 사니까 그냥 25개의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걷어들이는 게 조세예요. 그래서 이 조세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해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공공요금은 사용량, 즉 반대급부가 있어요.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저 차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로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보편적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든 공짜로라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서비스예요. 국민에 대한 최저 수준 보장, 이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수도가 들어가서 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도 사실은 그런 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정 청년들이 결혼할 때 주택이 있어야 사니까 이것도 내셔널 미니멈을 적용한다면 또 공공주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 설정을 하고 또한 가격 규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가격, 민간 부분이 생산하여 공급하되 가격은 국가가 설정하거나 규제하는, 예를 들면 영국에는 수도는 다 민간업자들이 공급을 해요. 그러나 그 요금에 대해서는
어프왓이라고 하는 규제 감독 기구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요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죠. 민간 시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작으면 떨어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데 비해서 공공요금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상황들을 보고 가격을 규제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 상황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효율성. 즉 시장 메커니즘, 시장하고 똑같이 여기는 공짜가 없게 no free lunch, pay the pric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효율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공급하는 것일 때도 어떻게든 뒤에 살펴보겠지만 평균 요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효율성을 갖추고 올 수 있는 프라이싱, 가격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평성도 생각해야 돼요.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 증가,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국을 유니버설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일 요금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는 그 서비스를 돈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우처, 즉 보조금을 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AC 평균 비용을 커버하는 그런 가격이 매겨져야 되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재정 수입의 획득. 요금을 걷는 것은 그 요금을 통해서 다시 또 사업을 운영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허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 독점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아요.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게, 경쟁이 없는 게 독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이런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원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좋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걸로 넘어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 가격의 설정은 MC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하고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은 점에서 가격 설정이 이루어질 때,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공요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손실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이런 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MC 프라이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메꿔요. 세금으로 메꾸어서 이걸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100% 되지 않을 경우에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둔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안 나려면 MC 프라이싱이 아니고 AC 프라이싱,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똔똔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100%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러나 여기서 효율성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사용량에 따른 가격 차별,
전기요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을, 누진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부 가격 제도를 하기도 합니다. Two Part Tariff라고 해가지고 기본 요금 내고 사용량 비례해서 내는 세금 따로 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내게 하는 방식은 2부 가격제. 우리 통신요금도 여러분 영수증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기본 요금 얼마, 그리고 그 달의 사용량 얼마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가격이 설정되는 것. 이거는 2부 가격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제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수자원공사의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체계는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물은 우리 집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대전 시민들이 먹는 물은 대전시가 공급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 지방상수도를 우리 집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청댐에 있는 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건 K와터라고 하는데 광역상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각각 아파트 집집마다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은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댐이나 하천에 있는 물을 취수하고 정수해서 이제 배수지로 오면은 배수 시설을 통해서 각각 가정에 급수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수돗물의 과정별 유형, 댐에 있는 물은 댐 용수라고 부릅니다. K와터가 관리 중인 수자원 시설 중 댐 및 하구뚝에서 공급하는 물은 댐 용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 K와터가 관리하는 다목적 댐과 용수 전용 댐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1차 처리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거는 댐 용수, 그죠? 한번 원수, 정수, 침전수로 처리한 거, 요거는 광역 상수도.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우리가 먹는 수도, 이거를 지방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K와터가 만들어내는 광역상수도나 댐용수 요금은, 요거는 국가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K와터를 감독하는 기관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밑에 물값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이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용수 요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가를 보면은 광역상수도는 원수로 제공할 때는 이제 233원, 정수한 물은 432원, 침전수로 갈 때는 328원에, 이건 톤당입니다. 톤. 세제곱미터를 톤이라고 하죠. 댐용수의 경우에는 전국 단일 단가로 52원 정도의 댐용수로 가고요.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관을 크게 뚫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정수, 침전수에 따라서 200원, 400원, 300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내는 거 있죠. 요거는 대전시에서 걷어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경별 정액요금에 사용요금을 합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톤당 여기 대전시의 요금은 얼마? 예를 들면 800원, 그럼 800원에 톤 곱하고 거기에다가 물리용 부담금을 합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을 보면은 전국 지방상수요금 평균은 2017년 기준인데 평균 723원, 특광역시는 650원, 군지역은 이 관로가 길게 깔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907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비싼 데가 평창군으로
1,467원. 군의군 같은 데는 가장 낮은데 376원. 이런 데는 거의 이제 군에서 요금을 싸게 받고 다 일반에게 세금으로 떼우는, 적자를 떼우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744원이잖아요. 저기 덴마크, 호주 이런 데는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의 한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수도요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좀 더 올려서 아까 이야기하는 평균 가격 비용,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보조금을 주어서 지방상수 요금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5장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역시 대면 수업에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럴드 포드가 말한 말입니다.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A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It's a government big enough to take from you everything you have. 정부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갈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소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그만큼 돈을 뜯어가겠다는 이야기니까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정부의 강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다 해준다고 그러죠, 정치인들은.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생각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사는,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국방, 외교, 경찰, 치안, SOC 이런 정도, 또 사회복지, 기본적인 사회복지 이런 정도만 국가가 알아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개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물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그 열심히 하는데 실패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소셜 세이프티넷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저것 다 정부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각자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제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만들더라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강제력을 가지고 강제로 돈을 뺏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반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5장 강의도 동영상으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 동영상 15장까지 올려져 있는 거 다 보고 공부하셔서 제가 기말고사 치를 때는 중간고사 이후 전체 강의 동영상을 포함한 대면 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테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어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와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열심히 하시고, 다 끝나면 이제 방학이 오잖아요. 방학 때 좀 푹 쉬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을 짜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공경제론 동영상 수업 모두 마치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